요거는 이제 오늘 교재를 받으러 간 친구가 이제 한 명만 이제 제공했고, 다른 친구들은 없어요, 지금. 굳이 누구지? 승민이는 있겠다. 오늘 책이 없어가지고 서점에 갔다 와가지고 그랬지. 승민이 있고 하은이 있겠네. 다른 3명의 친구들은 없네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까 말했듯이, 쌤이 이거는 여러분 잘 집중하고 공책에다가 중요한 것만 필기하면 돼요. 쌤이 간단하게 필기할 걸 알려줄 테니까 필기하면서 중요한 내용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필기 자료 줄 거니까, 쌤이 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더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쌤이 여러분들 이제 자습 평가 문제 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쌤이 여러분들 독서와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이거 있잖아, 요거 동원쌤과 여기구나. 동원쌤과 함께 국어 요거 이용되는 거 독서 이론책이에요. 잠깐만, 목차라도 보여줄까? 잠깐만. 요거 여기 아는 사람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거 쌤이랑 같이 이론 공부하는 그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개념 원리와 연습 문제를 좀 수록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공한 게 이제 30 몇 쪽, 몇 쪽이 14쪽, 20쪽, 14쪽, 20쪽까지 있어요. 14쪽부터 20쪽까지. 그러니까 원리 중에서 사회적인 사고랑 필요한 부분을 쌤이 따로 프린트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쌤이 요 책자를 쌤이 이제 제보내가지고 줄 거야. 만나면. 만약에 다음 주에도 비대면이면은, 찾으러, 교재 가지러 와야 되겠지? 그렇게 제공할 테니까, 비문학 관련해가지고 쌤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원리라든가 어떤 이론 체계적으로 잡아주려고 교재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쌤이 좀 미리 만들었다면 오늘 가져가라고 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필요한 부분만 필기하고, 나중에 다음 주에 쌤이 두꺼운 거 이제 주면 거기다 좀 옮겨 적을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뭐 필기 할 거 없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돼. 공책에다가 중요한 포인트, 예를 들면 두 가지 구성이다, 여기 나와 있지 지금 두 가지 구성이다 하면은 앞에 놓인 구성 중심 내용 앞 이렇게 쌤이 밑줄 그어줄 거야. 그거는 좀 메모를 할 필요가 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래 수업 자료 가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독해 기초에 이해해가지고 글의 구성 방식에서부터 내용 전개 방식 등등 몇 개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시가 없었잖아요. 그냥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정의는 뜻풀이, 뭐 있었죠? 유추, 빗대 표현하는 것, 서사, 시간 흐름에 따라 표현하는 것, 분류, 나누는 것, 분석 안 나왔죠? 뭐 이런 것들 쌤이 예를 들어 설명해 줄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독해 기초의 이해, 두 번째 글의 구성과 서술 방식 이해하기. 서술 방식이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이 프린트 없는 친구들은 지금 공책이나 연습장에 필기 준비하시라. 필기하시라. 필기할 거 쌤이 알려줄게. 이건 눈으로 보고. 그래, 구성 방식은 뭐냐? 글쓴이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목적에 알맞은 방법으로 내용을 질서 있게 조작하는데 이를 구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글의 구성 방식을 파악하면 글쓴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글을 전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요거. 글쓴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글을 전개하는지 알 수 있다. 요거 별표. 자, 필기할 친구들 글의 구성 방식 이렇게 필기할 거는 쌤이 파란색으로 해줄게. 필기할 거 글의 구성 방식 필기 요거 글쓴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글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필기 해주세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두괄식 구성, 이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 앞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문 중심 내용이 그래 앞에 놓인 구성 방식을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말뜻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대부분의 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필기를 바꿉시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들도 촉급해지고. 쌤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줄 테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쌤한테 찍어서 보내는 걸로 합시다. 미안해요. 잠깐만, 쌤이 이제 다시 미안해요. 자, 두괄식은 그래서 이렇게 주제문 앞에 있다. 예를 한번 볼까요? 고려가 건국되면서 국호를 고려라 한 데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이 명백하게 담겨져 있다. 고구려는 부여의 후예이고 부여는 단군의 후손이자 천손의 후예인 까닭에 혈통이 신성할 뿐만 아니라 만주의 넓은 땅을 가진 강국이라는 것이 고구려 계승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 고려는 그러한 역사의식을 가졌기에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 유민을 포섭 같이 받아들였고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민족 통일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전진시킨 거죠. 신라의 통일이 60% 통일에 머물렀다면 고려의 통일은 80% 정도로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랬을 때 한 단락의 중심 내용이 뭐냐를 판단할 때 글 전체를 좀 아울러야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첫 번째 문장과 끝의 문장을 좀 주목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1번 문장을 먼저 주목한다. 그래서 1번 문장이 대부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이 명확히 담겨있다. 그래서 그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려가 건국되면서 국호를 고려라고 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래서 두괄식이란 얘기고, 글쓴이는 고려가 건국되면서 국호를 고려로 정한 데에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이 담겨있음을 말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이 나머지 이것들이,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의 후예고 당군의 후손, 천손의 후예가 다 계승과 관련이 있는 것들인 거죠. 나머지도 다 계승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고구려 계승이라는 말을 딱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머지 다 담겨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필기 조금 하시고, 자, 여기서는 두괄식 구성, 주제문이 앞에 놓인 구성 방식이다가 필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괄식은 이 미자가 꼴이 미어가지고 그래 뒤에 있다. 그래 뒤에 있는 중심 문장이 그래 뒤에 놓이는 구성 방식이 미괄식 구성입니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문단의 경우는 미괄식이 많습니다. 미괄식이 많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렇게 좀 내용이 좀 전개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 하려니까 앞에서는 그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에, 즉 구체적인 진술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그에 대한 결론이나 주장을 마무리한다. 요게 바로 이제 중심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볼까요? 예를 보겠습니다. 이제 글을 읽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는 문화의 실종, 컴마는 이제 한번 끊어주고,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아, 현대사회의 특징이 키워드인가 보다 라고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아 키워드인데? 하고 읽는 문화의 실종, 읽는 실종이란 말 뜻에는 없다랑 없다. 읽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가 배경지를 작동하면 맞아 우리 스마트폰이어가지고 책을 안 읽어. 교과서에 있는 글도 겨우겨우 읽어나가. 아 맞아 읽는 문화의 실종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네 까지 판단하고 넘어가세요. 신문, 아 신문도 읽는 거잖아. 종이 이때의 신문은 인터넷 신문이 아니고 종이 신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쓸게요. 종이 신문. 종이 신문. 예, 판매 부수는 날로 떨어지는 반면이니까 요거는 이제 대조에 의한 내용 전개 방식이고요. 텔레비전의 시청률은 증가하고 있다. 요즘은 인터넷이어가지고 장난 아니죠? 또 있다는 거야. 다른 게 플러스. 깨와 같은 글로 구성된 20쪽 이상의 책보다 그림과 여백이 많은 만화책류가 늘고 있다. 요즘은 웹툰. 다 그것도 인터넷 미디어네요. 보는 문화가 읽는 문화를 대체해간다.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읽는 문화와 보는 문화가 서로 다르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썼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 보는 문화하고 읽는 문화 요즘 보는 문화가 대세구만. 읽는 문화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안 좋은 점은 뭘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일에는 피로가 동반하지만 그렇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전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읽는 거 아닙니까? 피로하죠. 근데 보는 거는 휴식이 따라온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이고요. 그러니 일을 저버리고 놀이만 쫓는 문화가 범람하고 있지 않은가. 요거는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글쓴이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태도는 보는 문화를 긍정할까요? 아니면 부정할까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이 문장만 뒤에는 읽지 말고 이 문장까지만 보고 그러니 일을 저버리고 놀이만 쫓는 문화가 범람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문장까지 읽으면 이 글쓴이는 읽는 문화와 보는 문화 그 중에서 보는 문화를 긍정하고 있구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뭘까요? 일을 저버리고 놀이만 쫓아. 그게 보는 문화의 특성이죠. 근데 그것이 범람한데, 범람은 우리가 어떤 뜻이냐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건데 사랑이 넘친다를 사랑이 범람한다 라고 합니까? 아니죠. 범람은 강물이 뚝을 범람해서 홍수가 났다 이럴 때, 제방을 범람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놀이만 쫓는 문화가 놀려고만 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쓴이는 이 보는 문화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 보는 놀이가 머리를 머리를 뻥 뚫리게 한대요. 여기까지 가니까 확실하게 보는 문화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만 이라고 판단 내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다. 자, 읽는 일이 장려되지 않는 한 읽어야 된다. 읽는 일이 자꾸 보급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생각 없는 사회. 야, 읽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없대. 보는 것만 가지고는 생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 없는 사회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책의 문화는 바로 읽는 일과 직결되며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책 좀 읽자. 한마디로 말하면 책을 읽자. 이런 얘기 같아요. 읽는 문화,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됐습니까? 아까 이 문장.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뉘앙스가 읽는 문화야, 보는 문화야.
두 개 다 중요해? 아니면 하나만 중요해? 뭐가 중요해? 긍정이야, 부정이야? 라고 깍 레이더를 막 돌리다가 딱 꽂히는 거야. 아, 읽는 문화 긍정, 보는 문화 부정. 되는 거구만. 물론 뭐 다른 글에서는 이게 보는 문화를 부정으로 보는 것도 반박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만큼은 글쓴이는 항상 그렇잖아. 비문학 지문에서는 글쓴이의 태도가 뭐냐, 글쓴이의 의도가 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반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문을 읽을 때 나의 반박을 끄집어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문제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지 여기에 당신의 생각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이런 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병식을 끌어들이고 싶어도 그 글에 나와 있는 것 정도까지만 끌어들여야지 넘어서서 막 끌어들인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다른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본문의 내용과 달라. 내가 더 우겨. 내가 더 맞아. 우겨. 틀려요. 문제 틀린다고. 그럼 끝이야. 자, 그래서 그 경계를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여러분이 어휘력도 혹은 그 어휘의 개념을 아는 거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단 배경 지식을 얼마까지 어디까지 활용할 거냐라는 게 항상 이제 경계야. 줄타기를 잘해야 돼. 적게도 오버해서도 안 돼. 적으면은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오버하면 잘못 읽어서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정확히 이게 무슨 맛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동안 수없이 찍어 먹어본 바 이거는 된장이네. 근데 이거 먹어봤더니 이거는 색깔이랑 비슷한데 이건 똥인데? 많이 보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뭐라만 할 수 없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알았죠? 거의 본능적으로. 쌤 같은 경우도 이걸 한번 읽었지만 수업하다 보면 이 글의 어떤 뭐 잊어버리죠. 근데 이 문장, 그러니 이를 저버리고 놀이만 쫓는 문화가 범람하고 있지 않는가 딱 읽고 보는 문화 부정, 읽는 문화 긍정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렇지만 이런 판단 어디까지나 유보야. 유보. 다음 문장을 통해 증명받아야 돼. 아니나 다를까 다음 문장 읽었더니 보는 놀이가 머리를 비게 한다.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내 판단이 맞았구나. 하면 얼마나 뿌듯뿌듯합니까? 내용 파악이 잘 되는 거죠. 아셨죠? 거듭 강조 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비대면이라 오리엔테이션 겸 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자세히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쌤 원래 수업 왜 이렇게 느려? 라고 오해하면 안 돼. 쌤 수업 아는 사람 알겠지만 빨라요. 적절한 편이야. 알지? 비문학은 처음이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이게 주제문은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미괄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글쓴이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바로 이제 뭐라 그랬어요? 키워드고 읽는 문화의 실종. 안 읽어? 보는 문화가 읽는 문화를 대체하고 있다. 뉴 미디어. 예를 들어 예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 신문, 책, 만화책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예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문, 다음에 20쪽 이상의 책, 그 다음에 만화책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잠깐만. 다음 페이지까지만 좀 더 나가봅시다. 마무리 지읍시다. 필기 다 했나? 넘어갈 뻔했네. 잠깐만. 그래서요, 여기서 미괄식에서는 필기할 게 미괄식 구성은 주제문이 글의 뒤에 놓이는 구성 방식이다. 썼고요. 필기 다 하셨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일이
읽는 일, 여기 이제 읽는 일입니다. 읽는 일이 장려되지 않는 한 계속 이제 보는 문화로만 가면 안 돼. 읽는 문화가 다시 이제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장려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생각 없는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그러니까 읽는 일이 돼야지만이 생각하는 사회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부정의 문장은 우리가 이제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의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문장으로 다시 쓸게요. 문장으로 바꿔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왜냐 한국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 문장을 좀 꺼려 하거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문화의 어떤 민족 특성이에요. 언어에도 부정 표현은 별로 없어. 긍정의 표현이 훨씬 많지. 그러니까 긍정의 단어가 훨씬 많다고. 뭐 긍정, 뭐 바람직하다, 뭐 지향, 뭐 그런 식이 훨씬 많다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려하면서 체계 문화가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지름길도 이것도 이제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진짜 지름길은 진짜 걸어가는 길은 아니잖아. 뭐 첩정이다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지름길이라는 걸 쓴 거죠.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네. 35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중간중간 텀을 짧게 가지는 거예요. 네.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괄식, 미괄식 공부했습니다. 대부분은 다 두괄식이고, 미괄식은 이게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주로 이제 글에 단락이 있으면 마지막 단락에서 미괄식이 좀 많이 나오더라. 미괄식 쓰면 우리가 그 눈치채기가 좀 더 쉬워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래요. 영어 같은 경우는 love 먼저 말하잖아. 그래서 두괄식이 익숙해.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 하다가 막판에 그러니까 중요해. 미괄식이 일반적이야,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두괄식보다 미괄식 찾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이 글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제 비문학 이론은 대부분 다 이제 서양에서 들어와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두괄식으로 많이 글을 쓰고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글도 대부분 다 두괄식으로 많이 있어서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방식 중괄식 보겠습니다. 중괄식은 이게 이제 거듭 중 더블, 아이고 미안해요. 더블 맞지? 스펠 틀리면 창피한데 두 개다. 더블이다. 이 중자 거듭 중자야. 가운데 중자가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가운데 중자구나. 미안해. 내가 이 중괄식이랑 이 양괄식을 헷갈렸어. 미안해요. 정정 틀렸어. 쌤이 틀렸어. 각세의 배경 지식을 너무 작동시켰네. 그래 중괄식은 가운데 중 센터야. 아유 창피해라. 가운데에 놓였다. 그래서 주장이나 결론 앞뒤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제시된다. 이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런 식의 구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한 일 덕분에 한 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큰 이익을 얻는다. 그렇죠. 공짜로 뭐 얻어. 반면 대조하고 있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도 속수무책 손 쓸 수가 없어. 그냥 당하는 거야. 당해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이득이 올 수도 있고 나한테 손해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경험상 없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정도 이해하면 좋죠. 이처럼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주는 표지야. 이런 것들이. 자, 이처럼 이런 것들이 내용 정리를 알려주는 표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장 밖에서 일어나기, 외부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 가졌다는 얘기겠지.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바로 요것일 것이고, 당하는 게 바로 이제 손해겠지. 시장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 현상에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도 있다. 여기 이게 바로 이제 사례예요. 사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이론 나오면 사례로 뒷받침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큰 식당이 들어선 덕분에 원래 매출이 신통치 않았던 노래방에 손님이 밀려오는 경우는 좋은 외부 효과. 반면 연탄 공장 주변에, 연탄 공장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주변의 주택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진폐증은 이제 병인데, 이제 탄가루가 폐에 들어가서 폐 기능이 이제 점점 안 되는, 숨쉬기 어려워지는 그런, 이건 고칠 수가 없는 병이래요. 그런 경우 나쁜 외부 효과의 사례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 왜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상권이라고 있잖아요. 스타벅스 상권, 스세권, 역세권, 역 주변의 상권, 역세권이라고 하듯이 스타벅스 상권에서 스세권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사람 많이 몰리니까 스타벅스 주변의 음식점들이 막 매출이 막 올라. 이런 것들은 그만큼 스타벅스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소리겠죠. 이럴 때는 긍정의 외부 효과라는 얘기네요. 중괄 19성 가운데 중심 내용이 담겨있다 였었고요. 자, 이 글의 주제문은 글의 가운데에 질서되어 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 얻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후, 전제라는 말 좀 어려운데요. 전제라는 말은 근거로 삼다, 이 소리입니다. 근거로 삼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외부 효과라고 정의 내린다. 정의, 뜻풀이 내린다. 그런 다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예시의 방법인 거죠. 이해를 돕고 있다. 우리들은 거꾸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판단해야 될 것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양괄식, 아까 말했던 양괄식이야. 미안해요. 그래. 처음과 끝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주제문이 앞과 뒤에 있다.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되게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했던 말 또 한다는 소리네요. 강조한다는 게. 강조하는 건 우리가 반복이잖아. 반복. 봅시다. 뭐라고 나왔나? 산수화는 자연을 그리되 서양의 풍경화처럼 전에 객관적인 재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차이점. 딱 눈치를 채셔야 돼요. 산수화, 동양의 산수화라는 얘기고요. 아마도 서양의 풍경화가 서로 차이가 있구나. 차이점을 가리키는 거는 우리가 대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수화는 자연을 그리되 객관적인 재현이 아니니까 주관적인, 객관적인의 반대가 주관적이니까 산수화는 주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정하지는 말고, 선입견은 어디까지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야. 배경지식은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딱 조심해야 돼. 주관적이지 않을까? 딱 이제 의심을 딱 던지고 확인해 봐야지. 다음 내용에 그런 게 있나? 마음속의 산수, 즉 의중의 산수를 그린다. 마음속의 산수가 바로 즉이란 말, 여기서 즉은 equal. 이거랑 같은 말. 의중이란 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마음속의 산수. 그러니까
객관적인 재현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풍경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기는 거야. 그런데 이 산수화는 그게 아니라 마음속의 산수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그리고 싶은 것만, 뭐 폭포를 이따만하게 그린다거나 소나무를 이따만하게 그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예측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막 아니야? 바꾸고 이렇게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곳이 있으면 하는 산수, 이상향의 산수를 그리는 것이다. 뭐 무롱도원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천상계를 막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 신선이 사는 곳은 아마 이런 곳일 거야 이런 것들. 실경, 실제의 경치죠. 실제의 경치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각적 묘사가 아니라 하면 X 치는 게 좋아요. 아니라 경치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결론, 소결론, 산수화에서는 평범한 경치가 아닌 비경이 많이 보인다. 비범한 경치. 비범한 경치. 쉽게 말하면 빼어난 경치. 빼어난 경치 되겠습니다. 많이 보인다. 왜 많이 보이는지 알겠죠? 경치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니까. 그리고 플러스 옛날에 있었던 고사나 고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일화 같은 거, 고시, 옛날 한시, 옛날에 함어선시 등을 그림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사파제, 이야기를 그림으로, 시를 그림으로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내 눈앞에 펼쳐진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그리는 거야. 집안에서 책장 앞에서 시 보고 상상해내서 야, 이 시에 어울리는 그림은 이거야 막 그리는 거야. 이 장면이 연상이 돼? 그려져? 서양화는 풍경에서 그리는, 풍경을 보고 그리는 거고, 동양화에서는 마음속의 산수다. 내가 상상한 대로 집에서 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따라서 산수화는 풍경화와 같이 그림일 수 없고니까 같이니까 공통점 아니야. 차이점이야. 풍경화는 사실적이고 산수화는 사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읽고, 사의적인 그림이라는 점에서 풍경화와 구별된 양식이다. 사의적이다. 말이 어렵지. 근데 사실적이라는 말과 대조가 된 뜻이잖아. 사실이 뭐야? 있는 그대로고, 사의라는 말을 말 때 잘 모르겠지만 여기 마음속의 산수, 적어도 얘는 사실적이 아니라 마음속, 의중, 이런 것들이란 뜻이겠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문맥으로 추론해서 최소한 얘는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사자가 우리가 모방할 사자야. 모방하다. 의가 뜻 의자. 그러니까 마음속을 그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수화의 특징을 말하려고 풍경화와 대조가 되는 것이고, 산수화의 특징은 처음에 한번, 이건 객관적인 재현이 아니고 또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고 사회적인 그림이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인데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말을 한 번 더 썼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양과식 같은 경우는 찾기 좀 쉽죠. 중심 내용이 뭔지. 중요한 내용이 두 번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글은 첫 문장에서 산수화는 서양의 풍경화와 달리 대조. 쟤는 객관적인 재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중심 내용을 밝히고, 이에 대한 산수화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여기 여기 이상의 산수를 그린다. 또 이제 평 경치 아닌 비경이 많이 보인다. 고시를 그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예시가 되겠죠. 그런 다음, 사의적인 성격을 지닌 산수화는 풍경화와 구별되는 양식임을 제차는 다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주제문이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는 양과 할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까지입니다. 양과 할식 구성, 양쪽에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필기. 그 다음 갈까요? 네. 네, 그냥 가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거가 우리가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예요. 자, 글쓴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임의로 배열한다. 자기 마음대로 배치한다.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며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이 주제가 된다. 볼까요? 어휘상의 특질 중 국어 중에서도 어휘상의 특질,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 그 특질이 몇 가지냐? 하나, 둘,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자어들이 들어와서 한자어가 참 많이 사용된다. 두 번째, 감각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세 번째, 상징어도 많이 발달됐다. 그래서 이 글의 키워드는 국어의 어휘의 특징은 한자어, 감각어, 상징어 세 가지나 되는구만. 이렇게 판단하면 중요한 내용이 단락별로 이단락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구나. 그럼 이거는 이제 어휘상 특질로만 보면 나열식, 열거식이지만 이 단락, 첫째에 있는 이 단락 하나만 보면 두괄식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두괄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괄식.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필기. 이거 다시 쓸게. 두괄식. 잘 써야지. 글씨가 혹시 못 알아보면 여러분 말씀하시고요. 더 노력할게. 이게 이제 인식이 더 잘 되는 패드를 사야 될 것 같아. 사는 거 투성입니다. 엄청 많이 사네. 카메라도 막 사고. 어휴. 자, 그래서 이렇게 열거식 구성,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또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단서를 글의 표지라 그랬죠. 표지. 그러나가 나오면은 서로 다른 내용 나오겠구나. 그리고 나오면 서로 이어진 내용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표지, 사인이에요. 뭐 신호등 녹색불 나오면 가도 된다. 빨간불 들어오면 가면 안 된다. 사인 주듯이. 그래서도 첫째 나오면은 둘째가 또 나오겠군. 셋째까지 나올라나 확인해 보고. 그러나가 나오면 앞과 내용이 서로 다르구나. 그리고 나오면은 앞과 뒤가 서로 같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용 파악하는데 쉽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수업 하이라이트, 그 서술 방식이에요. 서술 방식. 이제 쓱 보면 정의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글을 써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이죠. 우리가 배운 바로 교과서에 있는 거로는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전개를 다시 쓸게요. 내용 전개 방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뿐만 아니라 글의 구조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구조도 파악할 수 있다. 돼요. 자, 첫 번째 정의. 정의 옆에다가 정의는 뜻풀이 키워드입니다. 뜻풀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의의 포인트입니다. 대상의 본질이나 개념을 진술한 서술 방식으로 대상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논의를 위한 전제를 제때 많이 사용된다. 이거는 정의의 용법. 그러니까 개념을 진술하는 게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용법 되겠습니다.
너무 거창하죠, 너무. 그만큼 키워드니까 많이 주목해보라, 이 소리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예문이 있나 볼까요? 속담이란 하면은 정의 뭐뭐란 뭐뭐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담이란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술에 배부르랴, 이런 것들이겠죠. 살아가면서 체험한 내용 중 생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을 짧은 글로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 중에 표현이다가 정의입니다. 속담은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과 지혜가 담겨있다. 그래서요, 다른 민족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요. 속성까지 밝히고 있는 것까지 있습니다. 정의. 여기 보세요. 정의는 어떤 개념의 뜻풀이를 해주는 것이다. 뜻풀이다. 그래서 그 뜻풀이라는 것이 바로 키워드가 된다. 정의. 다음 갑시다. 다음 17쪽. 분류. 분류하고 밑에 나오는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분석이 좀 이제 헷갈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보게 여기다가 쓸게. 4번에 분석은, 자, 분류하고 이제 분석 있잖아요. 시계. 예를 들면 시계를 분석하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요. 시계는 시침, 분침, 투침으로라고 쓸게요. 투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똑같은 시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 분류로 되면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시계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예요. 다시 쓸게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손목시계, 손목에 있으면, 책상 위에 있으면 탁상시계, 그리고 또 벽에 붙어 있으면 벽시계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게 분석과 분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를 어떻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쓸게요. 나누어져 있다, 이거.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분석이랑 분류랑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헷갈려요. 그런데 그래서 잠깐만 다시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분석은요, 이렇게 쪼갠 거예요. 쪼개기가 분석이고, 분류는 나누기. 쪼개면 다시 합칠 수 있다예요. 시계를 분석하면 시침, 분침, 초침을 쪼개잖아. 또 시계 알과 시계 줄로 나눌 수 있잖아. 쪼개는 거잖아. 이거를 다시 합치면 하나의 시계가 원래 나와요. 손목시계가. 그렇죠? 그런데 손목시계, 탁상시계, 벽시계 합치면요, 부서져요. 원래 시계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이 분석과 분류는 같이 나눌 분자 써가지고 헷갈리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를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이거 사례 나오면 찾기 은근히 어렵습니다. 네, 포인트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분류는 기준이 있어요. 나누거나 묶어 설명하는 방식이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설명하는 효과적이다까지 특징이 있습니다. 패스하고, 예를 들어 보니까 온라인 저널리즘 매체가 키워드인데, 그죠?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어떻게? 하나는 1번,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그 활동 영역을 가상 공간으로 확장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가상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저널리즘 매체이다. 기존의 인쇄 매체나 지상파 방송의 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네티즌에게 서비스되는 경우가 전자 1번이라면 온라인에서만 뉴스 활동하는 뉴스나 매체나 공개 게시판은 후자의 유형이다. 2번이다. 그래도 우리가 쌤이 보는 신문은 한겨레 신문인데요. 이건 쌤 종이신문이야. 이거는 종이신문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종이신문 보고 여기 이제 출근해서는 가져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worldwideweb.hani.co.kr 들어가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1번에 해당하겠죠. 원래는 종이신문부터 있었으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한 것이고 처음부터 온라인 활동하는 것. 예를 들면 뭐 다음 네이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뉴스 매체니까 뭐 이런 건 포털이니까 해당 사항은 좀 없겠네요. 뉴스 매체는 뭐가였냐면 뭐가 있을까? 뭐 오마이뉴스 같은 거. 오마이뉴스 이제 시사전 아니 시사이나 말고 프레시안 이런 언론사들은 처음부터 종이로 출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터넷 시대에서 인터넷에서만 공간으로 신문이 있어요. 알았죠? 좀 사례 좀 이제 쌤이 덧붙여 준 거야. 그래서 온라인 저널리즘 매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했을 때 여기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한 1번의 경우나 2번의 경우나 여기에서 어떤 기준인지 이 기준이 다 쓸게요. 이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분류인데 없으니까 분류 아니네? 라고 하면 안 돼요. 내용을 보아하니 이 한겨레 신문 이거하고 우리 오마이뉴스하고 합칠 수 있어요? 분석처럼? 합치면 원래 하나가 돼요? 아니잖아. 그지? 그런 거니까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도 분류를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요. 그 다음 필기 시간 조금 드릴게요. 됐어요? 네. 자, 3번 예시. 예시는요, 옆에다가 키워드가 뭐냐면, 사례만 쓰자, 그냥 사례. 사례가 예시의 키워드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딱 나왔다면, 예시구나. 그럼 예시는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이게 어려워서 글쓰기도 이게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것만 썼다가는 사람들이 어려워해서 내 글 안 읽을 것 같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쉬운 사례를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 라는 독자를 위한 배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얘가 이해하기 쉽도록 독자를 다 쓸게요. 독자를 배려한 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더 명시적이라는 말은 구체적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일반적인 진술, 요게 바로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일반적인 진술이 어려운 말.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예를 들면 일을 하니까 그때 누굴 도와야 된다.
사람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적인 진술, 추상적인 진술인 거예요. 어렵죠. 이건 잘 안 와닿죠. 피부다.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인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 타당성을 높인다는 말은 끄덕끄덕 끄덕끄덕 한다는 거야. 아, 그래 맞지. 네 말이 맞아. 그럼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다. 볼까요? 예를 봅시다. 말에는 긍정적인 우호적인 의미를 함축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적대적 의미를 지닌 것들이 이렇게 마련이다. 대조네요. 대조. 예컨대 예시네요. 중매인이라는 이 맡은 역할은 점잖아 보이지만 뚜쟁이가 맡은 역할은 천하게 보인다. 중매인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쓰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있는 그분들을 중개인, 중매인 서로 이제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가운데서 서로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시는 분들이죠. 괜찮아요. 근데 뚜쟁이는 이제 나쁜 뜻이에요. 돈 주고 여자를 사는 거야. 그럴 때 고객을 한 나쁜 놈들이 이제 원활하게 어떤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여보시오, 돈 얼마 줄 테니까 나 여자 필요한데 좀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이제 서로 당사자의 거래를 중간에 중매하지만 뚜쟁이라고 하면 또 이제 나쁜 뜻이 있는 것이죠. 천하게 보인다. 맞아요. 간첩이나 첩자는 첩보원이나 정보원보다 더 경멸받아요. 간첩, 첩자 하면은 좀 나쁘게. 왜냐면 정보원, 첩보원 하면은 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007 같은 그런 멋진 그런 사람들의 느낌이 있죠. 서로 다르죠. 그 대상이 된 단어들의 개념적 의미는 같지만 이거는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같지만 감정적 의미는 판이하다, 엄청 다르다. 판이하다란 말은 엄청 다르다. 엄청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적절하게 그 단어의 어휘적인 의미 외에, 즉 개념적 의미, 사전적 의미 외에 그 말의 어떤 감정적인 뉘앙스까지 고려해서 말을 해야 말을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뚜쟁이 똑같잖아. 그러면 굉장히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글을 읽어봤더니 사례를 이렇게 제시하니까 이 문장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분석, 아까 설명드렸죠? 분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쪼갠 거 합치면 원래 하나가 돼 라는 소리였습니다. 어떤 구성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는 건데 이 나누는 거를 쪼개어 설명한다로 이해하면 더 잘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나누다는 분류에도 나오는 말이니까. 자, 서로 연관된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진 대상의 특징이나 기능, 원리 등을 설명할 효과적이다. 풍력발전기는 이렇게 변속장치, 발전기, 날개, 아이고 하나 더 있네. 지웁시다. 아이고 다 지웠네. 날개, 변속장치, 발전기, 사람이네. 아 그렇대요. 대충 예, 그럽시다. 이렇게 했다. 세 개다. 합치면 원래 하나 발전기가 된다. 알았죠? 그림 진짜 못 그리는 게 뽀록이 나버렸어. 에이 외계인 돼버렸네. 자, 날개는 이렇고, 변속장치는 이렇고, 발전기는 이렇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풍력발전기 날개는 어떻대 하면 여기 와서 이 동그라미 1번 문장 읽어가지고 OX 판단하면 되고요. 변속장치는 2번 판단하면 되고요. 발전기는 3번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분석, 체크, 필기. 다음 넘어가요. 묘사는 주로 문학에서 많이 나와요. 시적 대상을 묘사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시적
대상인 산을 시각적으로 묘사했다라거나 아니면 소설에서 인물의 외양, 겉모습이나 공간적 배경을 묘사했다. 이런 말로 주로 많이 나와요. 비문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봅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키워드로 말하면 묘사는 뭐냐면 그림 그리듯이 바로 묘사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뭐 일정한 순서도 있고요. 직접 보고 있는 느낌을 당연히 주죠. 그림을 그려지는 것처럼 보니까 이렇게 생겼군 이라고 연상할 수가 있어요. 소설에서 인물의 외양, 뭐 얼굴은 새까맣고 계란형이고, 얼굴은 뭐 이제 하얀색, 새하얀 얼굴에 계란형이고, 눈썹은 조망만하고, 코는 이따만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러면 그려지죠? 자, 봅시다. 경회루 누각이죠. 정면 7간, 측면 5간 해서 35간이나 된다. 어마어마한 뭐라고 해야 되지? 스펙? 어마어마한 단어가 안 떠오르네? 어마어마한 건물이라는 소리입니다. 2층 누마루 집인데 아래층은 돌기둥을 세우고 위층은 나무로 지었다. 지붕은 앞뒤 지붕면이 높이 솟아오르고 옆 지붕은 중간에 가서 붙고 그 윗부분에는 삼각형의 단면이 생기는 팔짝 지붕 형식이다. 팔짝 지붕에서 앞뒤 지붕이 만나는 정상에 용마루를 쌓고 그 양끝은 새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나 새의 꼬리 모양 흙을 구워 설치한다. 이거요, 진짜 재수없는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경회루의 누각의 구조를 그린 그림이다. 다음 중 본문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와요. 이제 막 그림 그리는 거 2층이니까 이 돌기둥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 그리고 뭐 어쩌고 이거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래가지고 기역의 설명이 뭐냐? 그럼 여기 봤을 때 기역이 이거 같네? 하면 새가 입을 벌리고 있는 뭐 팔짝지붕이다. 그렇게 매칭시키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환장하죠. 그런 게 있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나게 될 책 있잖아. 연습 문제 이런 거 많어. 그 다음에 유추 좀 중요합니다. 자, 유추는 여기 보세요. 유사성을 바탕으로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포인트예요. 키예요, 키. 잘 알려진 것은 미끼예요, 미끼. 진짜 키가 아니에요. not point예요. bad point. 빗대어 진술하는 거예요. 왜요? 잘 알려진 거는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가지고 잘 없죠? 여기 보세요. 이거 유추의 대표적인 예로 유추는 이제 빗대어 표현하는 건데 빗댐인데 키워드가 아주 많이 알려진 예로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도입종, 외래종이에요. 생물 중에 여기에 있고 잠깐만요. 복도에 이름 써 있어. 한 친구가 와가지고 자, 도입종 있고 그 다음에 토종이 있어요. 우리나라 토종이죠. 자, 이랬다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 황소개구리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토종 참개구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알려진 사실이야. 어떤 사실이냐? 도입종인 황소개구리가 무시무시해요. 어마어마한 식성이에요. 뱀까지 먹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참개구리는 토종이랑 약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황소개구리, 토종개구리 완전히 다 잡아먹었어. 없어. 그래서 아니 서식지를 완전 다 파괴해버렸어. 이게 바로 알려진 사실이에요. 여기에 이제 좀 더 잡아먹을게. 여기에 영어, 외국어, 여기에 이제 우리말. 그러면 이게 바로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사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 키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외래종인 황소개구리가 토종인 참개구리의 서식지를 파괴했듯이 외국에서 온 외국어를 너무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영어를 막 쓰거나 우리 국어를 우리말 글을 소홀히 여기면 무시하면 황소개구리가 참개구리를 없애버렸듯이 영어에 밀릴 것이다. 우리말 설 자리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유추의 방법으로 황소개구리, 참개구리라는 사실을 딱 들이대면 사람들이 그냥 영어 조심해서 써야 돼요. 우리말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면 그렇지 뭐. 그냥 듣다가 아 맞아. 황소개구리가 참개구리 없애버렸잖아. 사실이잖아. 끔찍하잖아. 야 그래 영어 조심했어야겠구만. 이렇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했죠? 이해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본문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보면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배양하면 어느 순간까지는 잘 자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먹이 고갈과 노폐물의 축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이제 일정한 플라스크에 배양하는 거니까 공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먹이도 좀 없고 계속 자라나는 거니까. 그래서 성장을 멈추고 끝내 사멸 죽어버린다. 익히 알려진 바이다. 요게 이제 미끼야. 미끼고 인류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랑 미생물이랑 쌤. 만약 인류가 생산활동의 부산물,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벌기 위해 운전을 하면 뭐가 나와요?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부산물이 되는 겁니다. 부산물, 서프로덕트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이 프로덕트구나 되는 거죠.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 경우 환경 문제는 환경 오염의 차원을 넘어서서 환경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망한다. 인류 미생물이 사멸했듯이 인류도 사멸할 것이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 심각성을 경고하는 그런 글인 거죠. 안 그래도 요즘 여러분들 이제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엄청 많이 오고 너무 덥고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이상기온이 많이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그래요. 그래서 이거예요. 인간 멸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진짜 말하는 포인트.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유추에서는 미끼하고 포인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어떤 게 미끼인지 어떤 게 진짜 포인트인지 아셨죠? 빗댄 게 바로 미끼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포인트다. 키포인트다. 아셨죠? 이렇게 필기. 그 다음 비교대조 보겠습니다. 비교대조. 비교는 공통점이 키워드, 대조는 차이점이 키워드. 많이 했었죠? 그래요. 있습니다. 밑에 판소리 사설. 이건 우리가 말하는 춘향전,
흥부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과 전통문학의 소설의 작품에 나타난 악인들은 스스로 그 인간형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대조. 어떻게? 즉 후자의 경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악의 유형이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반면 전자의 경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악의 유형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아서 증오하기보다는 우습게 받아 넘기게 되는 그런 유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악, 풍자적 인물이다. 그래서 춘향전의 변학도, 흥부놀부전의 놀부 보면은 아주 그냥 우리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악인은 아니죠. 물론 못됐지만 아주 그냥 없애거나 죽이거나 막 이럴 때면 우리가 사실 남정기에서 교씨 같은 경우는 집안을 완전 발칵 뒤집었잖아. 나중에 그래서 사형당해요. 없애버린단 말이야. 근데 놀부전은 가서 놀부 없애버릴까? 춘향전의 변사도 없애버려야 되나? 완전 죽여버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서 공통점이긴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 악인이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비교는 딱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공통점은 악인이라는 것은 공통점이긴 하지만 악인 유형의 차이점은 이렇게 있다. 주로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대조를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메모했어요? 필기. 그 다음에 이제 비교의 예문인가 보네요. 봅시다. 영화는 주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 키워드는 스크린이라는 일정한 공간 위에 시간적으로 흐르는 예술이며 연극 또한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 위에서 시간적으로 예술이다. 공통점이죠. 공통점. 시간 이런 것들. 두 예술 모두 시간과 공간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다른 분야의 예술에 비해 가까운 위치에 놓여있다. 공통점. 영화 연극은 문학이나 미술처럼 한 사람의 창조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개인 예술이 아니라는 X. 그러니까 우리가 A, but B,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렇게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미끼야, 미끼. 미끼고 B가 바로 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아니라 여러 부분의 예술을 종합하여 완성되는 예술이다. 그러면서 통한다. 공통점이 시간적으로 흐르는 예술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술을 종합적으로 완성하는 예술이다. 라는 거네요. 시간과 공간의 예술, 종합하여 완성한다. 세 가지의 공통점의 키워드가 있네요.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도 치고 이것도 하고 되는 것입니다. 메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이제 서사 과정 인과 남았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자, 서사 사건의 진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한다라 그랬어요. 보통 소설에 많이 주로 소설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소설에서 문학 작품에서 비문학도 있을 수 있어요. 봅시다. 1789년 외우기도 쉬워요. 789 개최된 3부회에서 수적 우위를 수적 우위니까 많은 숫자를 앞세운 평민들은 귀족과의 동등한 투표권을 주장했으나 평민은 1표, 귀족은 3표였다고 합니다. 귀족들이 반대, 귀족들은 기득권이었으니까 그거를 반대했겠죠. 무산되고 말했다. 타협이 불가능해지자 제3의 신분의 의원들은 이렇게 평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국민의회라는 그들만의 의회를 구성하였다. 귀족과 국왕은 이를 빌미로 평민 의원들을 탄압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시의 동부 요새이며 정치범 수용소, 즉 정치적으로 반대해서 감옥 갇힌 사람들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이를 진압하려던 군대도 시민들 열렬히 눌려 감에 손을 쓰지 못하였으며 마침내 절대주의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가 함락되었다. 바스티유 함락은 바로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 출발점이 되었다.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어떠한 계기가 돼서 일어났는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 차분히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흐름이라고 할 때는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이나 사건의 전개에 따른 행위다. 이렇게 서사. 그다음에 과정 보겠습니다. 우리 커피 이야기 과정에 따라 서술을 많이 하죠.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거요. 그래서 과정은 어떤 이게 패스거든. 이게 프로세스. 그래가지고 순서가 키워드예요. 키워드. 아까 서사는 뭐였지? 서사는 시간의 흐름이 키워드. 시간의 흐름이 키워드. 서사는 시간의 흐름이고 과정은 순서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하니까 조선 종이의 원료가 키워드네요. 당나무인데 그리고 제조 과정은 공정은 바로 과정인 거예요. 제조 과정, 즉 제조 공정을 과정의 방법으로 설명하겠구나.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당나무 만든 종이 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조시킨다. 물에 불리고 표피 제거해서 햇빛 표백시킨다. 백피다. 백피를 물에 부풀려 가마솥에서 끓인 후 물에 하루 동안 담가 씻으면 여분의 회와 불순물이 제거되어 펄프 만들어진다. 이 펄프를 햇볕에 발에서 표백시킨 후 방망이질을 하고 점착제를 섞어 휘저어준다. 점착제가 섞인 액체 상태의 펄프를 뜸틀발에 부어 고루 퍼지게 한 후 뜸틀발에서 떠낸 것을 지상에 한 자씩 옮겨 포개에 놓고 그 다음에까지 눌러 놓으면 압착이 된다. 그러고 나서 종이를 한 잔씩 떠서 건조판에 붙여 햇볕에 말린 다음 종이를 떼어낸다. 세부적으로 9개 단계인 거예요. 물론 더 나눌 수도 있고 더 쪼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의 방식을 설명했다. 그럼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Q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순서를 제대로 알겠어? 빠진 거 없이 알겠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커피 이야기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 페이지. 인과는 원인과 초래된 현상이니까 이것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원인으로 만들어진 결과, 인과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글루 아는 인과는 원인과 말 그대로 원 결과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글루 안은 밖보다 온도가 높다. 이상하다. 이글루 얼음덩어리인데 어떻게 온도가 높을 수가 있지? 그렇게 추운데 벽이 얼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있지? 했을 때 그 이유 중 하나는에서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이것이 이제 결과인데 결과를 제시하고 원인을 거꾸로 제시하는 겁니다. 결과 제시 거꾸로 원인 제시하면은 이래 가지고 이런 온도가 높다는 말이 맞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이글루가 다니면서 땅 태양 에너지를 지금보다 많이 받는다. 첫 번째 이유. 그러면 왜 많이 받지? 라는 질문. 이어서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의 빛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이제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다른 이유로 일부 과학자들은 온실효과를 든다. 두 번째 이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런 거예요. 지구가 있으면 적도 지방의 태양하고 극지방의 태양하고 좀 다르죠? 더 많이 받고 적게 받죠? 면적이 더 넓은 거니까. 더 많이 받는 면적, 단위 면적이 더 많으니까. 이걸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평한 지변에 받는 태양보다 이렇게 받으면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걸 누가? 온실효과가 든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대부분은 자외선, 가시광선의 단파이지만 지구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의 장파다. 단파는 들어오지만 장파는 잘 못 나간다. 흡수가 된다. 그래서 따끈해진다. 그 때문에 지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들어온 만큼 나가면 지구 끝난다. 이것이 온실효과죠. 그래서 온실효과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 같다는 데서 유래된다. 그래서 이걸로 내부도 더 많이 받아서 들어오지만 나가지를 않으니 얼음으로 가두니 더 따뜻해지는 것이다. 이때 따뜻해진다는 얘기는요, 바깥보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바깥이 영하 40도고 안이 영하 10도쯤이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이라서 바깥에 있을 때 안에 들어오면 오 따뜻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재보면 영하 10도 이겁니다. 상대적이죠. 자, 이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따뜻한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되겠습니다. 결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을 때 한 번 더 살펴보자면 몇 쪽이야? 여기 보자면 10가지 구성까지는 됐고요. 여기에 정의는요. 정의 키워드 정의는 파란색으로 정의는 이렇게 뜻풀이가 키워드입니다. 정의는 뜻풀이 키워드 된다. 그 다음에 분류와 분석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분류는 어떻게? 기준에 따라 나누기. 시계를 분류하면 이렇게. 시계를 분석하면 쪼개는 것, 합칠 수 있다. 그래서 분석은 쪼개기, 분류는 나누기. 시계는 이렇게 쪼갠다. 다시 합칠 수 있다. 다음에 예시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 예시는 앞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키 센텐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어렵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냅두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시를 들어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전체 내용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단서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시가 나오면 반드시 예시 앞에 나오는 일반적인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예시를 통해서라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분석은 아까 설명했듯이 쪼개기, 나누는 거 쪼개기. 그 다음에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유추는 뭔가 빗대어서 미끼를 던지고 미끼를 사람들이 확 물면 그거 아닌데 비슷한 이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의미가 이런 거였군. 더 쉽게 이해가 되네. 어려운 거, 낯선 거, 어려운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걸 이해하니까 더 쉽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유추, 황소개구리, 참개구리, 영어, 우리말 생각하면 이게 유추 팍 떠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라. 7번째, 비교 대조.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공차. 비교, 대조, 차이점. 그 다음에 8번째, 서사는 이야기. 시간 흐름에 따라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얘기해주는 것. 그 흐름만 잘 판단하면 됩니다.
9번째, 과정은 순서. 첫째, 둘째, 셋째. 그 순서를 중간에 빼먹으면 안 돼요. 가로쳐놔도 아 이거였지 라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과정.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인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는 굉장히 유기적이다. 원인 1, 결과 1. 원인 2, 결과 2. 이렇게 딱 매치가 돼요. 아셨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28쪽은 다음 시간에 쌤이 좀 설명할게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요. 그리고